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10월 11일 오전 0시 한 3분쯤 됩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근데 양 10월 10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0일 밤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은 북한의 탁현민은 누구인가? 한밤중 북한 열병식으로 본 문재인의 종전선언 문제점, 이걸 다루겠습니다. 오늘이죠. 10월 10일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부터 조선중앙TV가 이날 10월 10일 날 0시부터 있었던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녹화 중계했습니다. 보통은 오전 10시에 열병식을 하는데 뭔 생각이 있었는지 북한이 한밤중 자정에 열병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게 할 것이란 첩보가 있었는데 했네요. 이 행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 11축 21륜 22개의 바퀴를 갖고 있는 텔, 이게 트랜스포테이션, 그 다음에 이렉션, 기립, 그 다음에 런칭. 트랜스포테이션은 차량이란 뜻이죠. 수송수단. 이렉션, 미사일을 식구단에다가 딱 세우는 거, 기립시키고 런칭, 발사하는 거, 이동식 발사 차량이죠. 거기에 실린 신형 IBM 사진이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북한에서 나온 ICBM 중에 가장 큰 게 화성 15형인데 18개의 바퀴를 갖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2개니까 9개 축인데 오늘 나온 거는 2개 축이 더 많아서 11개 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더 길어진 걸로 보이죠. 바퀴 수만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길이를 잴 수 없지 않습니까? 평양에 가서. 따라서 이제 그 미사일의 직경도 굵어진 걸로 보입니다. 화성 15형의 최대 사거리가 12,874km로 그냥 추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은 오늘 공개한 거는 13,000km 정도 되지 않겠나 막연히 추정을 할 뿐입니다. 네, 북한이 아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거 할 배심 없나요? 자, 이 열병식에서 한밤중에 김정은이가 30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감상적인 표현을 많이 넣었습니다. 언론 보도 나온 걸 정리해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힘겨웠다.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이게 유엔과 미국의 제재죠. 대북 제재죠.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자꾸 이걸 깨고 싶어 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서 비상방역도 해야 하고 자연재해도 복구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했다. 네, 코로나19 비상방역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심각했던,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한강개발 사업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평화이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4대강 사업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뭐 그걸 우리 문 대통령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북한은 그러한 게 없어서 이번 홍수 피해가 많았죠.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아직 노력이 부족해 생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얘기했네요. 절대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탈북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네,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답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를 남용하거나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은 ICBM을 갖고 있으니까,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북한을 괴롭히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다만 어떤 세력이든 국가안전, 여기서 국가는 북한입니다. 국가안전을 위협한다면 선제적으로 총동원에 응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적대적인 핵세력, 위협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전쟁 억제력은 계속 강화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핵 억제력을 선제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북한의 안전을 다치게 한다면 가장 공격적인 힘으로 응징하겠다. 이런 것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손 맞잡길 기원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손을 맞잡자 그렇게 얘기했고, 굳건함이 두 손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또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인민군 장병이 발휘한 애국적 헌신은 감사의 눈물 없이 대할 수 없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울먹이는 모습. 누가 시켰을까요? 영광의 방에 함께 있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조선인민군은 지금 자연재해의 복구, 또 방역전선, 또 그들이 말하는 전연지대에 가 있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이 밤에 화성 12형보다 더 큰 미사일을 공개하는 이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에 같이 있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이 끝나자 폭죽이 터지면서 밤하늘에서 쇼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경축 무도회나 그 민간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추고 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상당히 이색적인 연출로 반전을 꾀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지난 8월 달에 김정은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모든 경축 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해 당 창건 75돌의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정치 축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거기에 따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딱 보게 되면 북한에도 뭔가 행사를 잘 치르는, 우리 쪽에서는 그걸 탁현민 씨가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탁현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번에 유엔 화상연설, 그러니까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으로 가서 피살된 바로 그 무렵에, 그게 알려진 날, 우리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화상연설로 종전선언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문 대통령이 10월 8일 날 코리아 소사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역시 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종전선언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다.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죠. 코리아 소사이티는 한미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 촉진을 위해서 1957년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재는 주한미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슨 씨가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거듭해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또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제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려면 선전포고를 해야 되죠. 선전포고. 제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 선전포고와 전쟁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게 좀 짧아서 조금 틀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급하게 좀 자료를 끌어모으다 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이제 틀린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새로운 걸 아셨으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한번 이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놓고 봤을 때 전쟁하기 쉬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솔직히 더 쉬울 거라고 보는데 북한의 법제는 제가 잘 몰라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만의 결심으로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재자라면 순식간에 전쟁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전쟁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국회는 대통령이 결정한 선전포고, 전쟁에 대해서 찬반 동의만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그 전쟁이 막아질까요? 이미 벌어진 전쟁 막지 못할 걸로 봅니다. 국회는 큰 의미가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73조입니다. 대통령은 조약을 어쩌고저쩌고 나간다면서 맨 마지막에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등등등등 나간 다음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동의권을 갖는다.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결정하면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거냐, 그것만 갖는 게 국회입니다. 네.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굉장히 셉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전을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그걸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국회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 명령은 효력 상실합니다. 대통령이 교전을 하라고 한 명령은 상실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선전포고인 경우에는 동의만 할 수 있지 동의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쟁과 마찬가지인 교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내겠습니다. 헌법 76조입니다. 1항은 뭐 조금 무관한 거라 건너뛰고 2항에 보게 되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은 명령으로서, 법률과 똑같은 명령으로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교전 상태에 들어가라, 싸워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이러한 명령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망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통령은 선전포고하지 않고 명령만으로도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촛불 시위 때 뭐 계엄령 선포를 하려고 했다고 막 우기는데, 그건 새빨간 낭설이죠. 그렇지는 않죠.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하기 쉬워요. 그 계엄령 선포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을 이제 코로나 계엄령 상태라고 몇 번 제가 비유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건 그거고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그 계엄을 국회가 해제시키려면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제가 됩니다. 지금 같은 국회는 180석 가까이가 여당, 3분의 2가, 또 정의당 이렇게 보태면 거의 200석 가까이가 친여계니까 계엄령 선포했을 경우 해제하기는 국회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엄 선포된 계엄을 해제하는 것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헌법 77조입니다. 1항, 대통령은 어쩌고저쩌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쩌고저쩌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항에서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근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니까 미국도 선전포고가 또는 교전이 쉬울 걸로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컨스티튜션이 헌법이잖아요. 그걸 컨스티튜트, 구성하다, 컨스티튜션 구성인데 그걸 왜 헌법이라고 번역한 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대한제국 때는 국제, 국가의 기본을 제도 뭐 그렇게 국제라는 말을 썼어요. 컨스티튜션. 저는 그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법자 써서 이 법률가들 용어로 독점하도록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헌법 만들 때 그 유준호 선생이 그렇게 용어를 지은 걸로 보이는데 조금 전 동의가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선전포고를 국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근데 국회 중에서도 하원이 아니라 상원이 하고요. 상원 중에서도 외교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선전포고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미국의 상원에 뭐 무슨 위원회, 우리도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회 중에 외교위원회가 선전포고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외교위원회 과반수, 제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게 통과됩니다. 그러면 외교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이 본회의, 100명의 국회의원이죠. 상원은 각 주당 2명씩이니까 50개 주니까 100명이죠. 51명이 찬성하면 선전포고가 되는 겁니다. 미국 선전포고는 상원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문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은 선전포고권이 없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동원령을 내리는 겁니다. 예비군을 동원하고 주 방위군도 이제 정식으로 미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다루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미국의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 회사들은 너희는 지금부터 전쟁 물자를 만들어라. 미국 조선소들은 군함을 만들어라. 미국의 뭐 GM 이런 데는 전쟁용 차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명령이 들어가는 동원령을 내리는 거죠. 그거는 하원이 동원령을
만듭니다. 역시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동원령이 나옵니다. 그 동원령을 하원은 동원령을 보내고 상원은 선전포고문을 보내면 미국 대통령이 받아갖고 서명을 하면 그때부터 미국은 전쟁을 결심한 겁니다. 그래도 전쟁은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은 그것을 미국 국무부가 외교라인 통해서 저쪽 상대 싸울 나라에 전달을 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미국 내에 와 있는 미국이 싸울 나라 대사를 불러서 자 우리 결정했어 하고 통보를 그걸 줍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국교를 맺은 모든 나라에 우리가 이 나라랑 싸운다라는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에 있는 모든 나라 대사한테 자 우리는 이러하려는 나라와 전쟁에 들어간다. 선전포고했다. 동원령 내렸다는 걸 통보하면서 그리고 전쟁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미국이 한 200한 몇십 년 역사 속에서 선전포고를 한 거는 4번밖에 없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스페인하고 전쟁 또 뭔가 그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4번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선전포고한 게 2차 대전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UN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United Nations죠. 근데 United Nations가 우리는 UN으로 알고 있는데 2차 대전 때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가 만들었던 걸 연합국이라 그러잖아요. 연합국이 원래 United Nations, UN이에요. 그걸 잘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UN을 중국 사람들은 한자어로 쓰잖아요. 그걸 중국말로 옮길 땐 지금도 연합국이라고 한자로 옮깁니다. 독일도 UN을 자기네 말로 표현할 때는 연합국이 되는 독일 말로 그런 독일어로 풀어줍니다. 근데 우린 국제연합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이게 일본을 따라해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때 연합국하고 싸웠잖아요. 미국으로 대표되는 유엔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항복했어요. 항복하고 난 다음에 새로 미국 군정받다가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52년대. 그리고 나서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미국이 하려니까 깽한 나라니까 가입해야 되잖아요. 가입하게 될 때 아무리 봐도 일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45년 항복하고 이제 7년 지나서 가입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때 연합국에 가입하기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유엔을 국제연합으로 바꿉니다. 국제기구인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한테 우리 국제연합 가입하는 거다라고 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엔을 한자로 옮길 때 연합국으로 완옮기고 국제연합으로 한 겁니다. 네. 이게 그렇게 보면 국제연합은 친일 용어죠. 이 용어 사용 안 됩니다. 일본 싫어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제연합, 유엔을 국제어로 따라하는 건 대한민국은 줏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엔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는데 6.25 전쟁 때 미군이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아직 일본이 미국의 군정을 받고 있을 때인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진짜 선전포고 없이 침략했습니다. 그 미국은 이것도 그러니까 선전포고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몰랐어요. 그때 서울에 이제 미국의 UP통신이 있었는데 UP통신이 처음 통신으로 때려가지고 미국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미국도 휴일이라 우리도 뭐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부터 다 놀고 있었잖아요. 육군구락부 술 마시고 낙성식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터졌잖아요. 미국도 그날 휴일이니까 놀고 있었잖아요. 여름이었으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침략당했다는 말 듣고 막 워싱턴으로 달려가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트루먼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의 공격은 제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이 했던 수법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판단인가 하면은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그 전에 2차 대전을 40년에 미국을 때리면서 했다고 일본이 일으켰다고 보게 되면은 그 30년 전에 1910년에 대한제국을 합병합니다. 그 다음에 1932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먹습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쳐들어가서 양자강 북쪽 걸 다 먹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팽창을 계속 해갈 때, 그죠? 그전엔 대만도 먹고, 청일전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선을 대한제국 먹고 만주 먹고 할 때 미국이 가만히 있었어요. 영국도 가만히 있었어요. 세계 패권 국가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40년도에 미국을 때려서 전쟁이 2차 대전이 났다. 이렇게 미국은 보는 거죠. 또 독일은 어땠는가 하면 독일 1차 대전 때 졌어요. 지고 난 다음에 프랑스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라인강 왼쪽 지역에 라인란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프랑스가 가까우니까 거기는 비무장, 절대 독일군을 두지 말라라는 조건으로 이제 전쟁을 끝냈는데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에 거기다 부대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그걸 모른 척해요. 하지마 안 돼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랑 같은 게르만족이라 해서 오스트리아한테 어떻게 공작을 해갖고 그 국민투표로 오스트리아 국민투표로 99.9%가 찬성하도록 해서 독일에 합병이 됩니다. 그때 반대했던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죠. 네. 오스트리아에 해군이 있나요? 해군대 예비역 대령 주인공으로 한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그 다음에 체코도 이제 슈텐텔란드부터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합병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영국이 그때 최강국인데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때 영국의 챔버린 총리가 프랑스 총리하고 가서 히틀러를 만납니다. 만났더니 히틀러가 우리 뭐 확장 의지 없어 그랬더니 돌아와서는 미네에서 만나고 와서 회담 잘 됐다. 절대 전쟁은 안 난다. 그리고 히틀러는 고전 음악 좋아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갑니다. 폴란드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공동 방위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폴란드를 쳤으니까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사동맹 맺는다고 동맹 맺어준 나라가 우리 침략받으면 바로 도와줄 것 같죠? 예, 도와줍니다. 도와주면 적극적으로 안 싸울 수가 있어요. 피 흘리기 싫은 거죠. 참여했다는 의무만 할 뿐이지 미기적거립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군이 이 독일을 친다고 하면서 군대만 갖다 놓고 변증만 울리고 안 싸웠습니다. 프랑스 국경에 붙어갖고. 그래서 이 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전쟁인데 잘 안 가르칩니다. 이걸 방석전이라 그래요. 우리 의자에 있을 때 밑에 깔고 있는 게 방석이잖아요. 군인들이 의자에 앉은뱅이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전격전을 한 거 아시죠? 파바박 쳐들어가서 번개처럼 그게 전격전인데 그거랑 반대된다 그래서 방석전이라 그럽니다. 저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앉은뱅이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냥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에서 영국 프랑스군이 모여서 오오오오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 폴란드엔 동맹 당한다고. 폴란드 먹혔잖아요. 그러다가 폴란드 먹고 덴마크 먹고 노르웨이 먹고 난 다음에 독일이 딱 방향 돌려서 프랑스를 딱 때립니다. 아르덴드 통해서 벨기에 통해서 네덜란드 치면서 들어옵니다. 그때서야 영불이 확 달라붙어서 싸웁니다. 근데 이미 밀리죠. 그래서 여러분 왜 몇 년 전에 덩케르크라는 영화 있었죠. 그때 영불군이 패해갖고 영국으로 도망가는 게 덩케르크 철수작전입니다. 그때 드골이 철수해가지고 거기서 자유 프랑스란 망명정부 만들어 싸우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네. 바로 그걸 트루먼은 기억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이 남한 대한민국을 먹고 그 다음에 누구를 먹고 해서 3차 대전을 일으킨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걸 참전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또 미국 상원에 가서 부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을 움직이자 한 겁니다. 그때 유엔은 미국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대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싸우자 결의안 냈더니 9나라가 찬성하고 한 나라가 기권인데 한 나라가 바로 소련이에요. 북한 보고 남한 침공하라고 한 소련이 창피했는지 기권을 해갖고 유엔군을 만들기로 결의가 됩니다. 근데 유엔이 유엔군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유엔군을 이끌 지도부가 없잖아요. 사령부가 없으니까 유엔을 만든 미국의 합참이 너희들이 좀 해라 하고 합참한테 유엔군 사령부를 위임합니다. 근데 미국 합참은 아시아도 봐야 되고 유럽에도 미군이 있고 하니까 아시아를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군정을 하고 있던 메가더가 이제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군정 사령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미 극동군 사령부가 유엔군 사령부가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유엔군 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때서야 합참의장이 원래 돼야 되는데 이제 미국 극동군 사령관이 메가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당시에 유엔 회원국이 59나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33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지지해 줍니다. 네. 다 지지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이 나라는 뭐예요? 영연박과 미국
그런 나라죠.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독일한테 당해서 굉장히 반감이 강하죠. 네덜란드는 굉장히 친영국적이잖아요. 히딩크 감독 옛날 할 때 영어 잘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가 아주 영국 가깝습니다. 이 나라가 제일 먼저 유엔군에 참전하겠다, 파병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16개국이 파병하겠다. 전투부대, 대대급 이상 부대는 나라가. 그다음에 의료 지원하겠다는 나라가 6개국. 근데 또 일부 또 소련 때문에 공산 진영에 있는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한테 의료 지원을 합니다.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 그래서 유엔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미군이 바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원이 선전포고를 안 해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빨리 참전했던 겁니다. 유엔 통해서 참전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미국 하원은 상원이 선전포고 안 해도 미국 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주방위군과 예비군들이 다시 현역 부대가 돼갖고 한국에 오게 되죠. 그래서 6.25 전쟁을 치른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2차 대전 때와 달리 굉장히 운이 좋았다. 무지무지 운이 좋았다. 이걸 비교해 드릴게요. 그 스미스 부대가 처음 온 게 우리가 6월 25일 날 전쟁 당하고 7월 초에인가 오죠. 7월 말에 24사단이 들어와서 딘 소장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메가더가 바로 들어와서 메가더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워커 8군 사령관이 들어와서 낙동강 방어선에서 간신히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일본에 잡아놨다가 인천 상륙 9월 달에 들어가면서 전세 역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유엔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참전해서 이렇게 우리를 막아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미국 상원의 선전포고 기다렸으면 못합니다. 7월에 스미스 부대, 7월 말에 24사단,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거의 워커 장관이 이끄는 8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1기병사단 쭉 들어오잖아요. 장살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9월에 해병대가 같이 하는데 이건 바로 인천 들어가면서 이제 인천 상륙하면서 우리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거를 2차 대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2차 대전 때 영국이 이제 덩커르크에서 철수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가 이제 거의 독일이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비행기 떼어갖고 때립니다. 영국은 이제 거기에서 공중전으로만 대응하고 뭐 포만 쏘고 이러고 절절매고 있습니다. 41년도가 되니까 8월 달에 처칠이 몰래 영국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고 하는 구축함을 타고 미국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캐나다가 원래 영국 식민지잖아요. 캐나다에 갔다가 퀴벡에서 이제 루즈벨트 만나가지고 야 참전해 주시오. 그러면서 그때 공식 기록에는 없는데 우리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미국이 그러면 루즈벨트가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형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미국이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니까 아우였는데 역전이 되는 거죠. 그때 처칠이 아주 고개를 팍 숙였다 그래요. 그래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8월 14일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부대를 보낸 거는 횃불 작전으로 아마 그 프랑스령 아프리카에 상륙할 거예요. 유럽은 아예 못 들어가고 독일이 점령했으니까. 그게 42년 11월 8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 1년 3개월이 걸렸어요. 미군이 참전하는데. 그게 왜냐? 미국 상원에서 선전포고문 하는데 갑론을박하고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간이 많이. 이러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때려주니까 빨라진 거죠. 41년도 12월 달에 진주만을 때려주니까 일본하고는 바로 전쟁 가면서 여기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빨라지는 겁니다.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6.25 전쟁은 우린 더 빨리 작은 나라니까 망할 수 있는데 유엔군 때문에 빨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참전이 빨랐던 겁니다. 한국이 아주 운이 좋았던 거죠.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매우 운이 좋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쟁을 치르고 나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김일성 북한 최고사령관, 통수권자죠. 팽덕회 인민지원군, 중국 인민지원군, 북한은 인민해방군은 중국 정식 군대고 의용군으로 참전한 군대가 이제 항미 원조전에 온 게 인민지원군인데 팽덕회랑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제가 그전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전으로 가는 거는 맨 처음에 사격중지, ceasefire, 사격중지, 그 다음에 전면적인 휴전, 일단 다 여기 전체적으로 사격중지,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좌표를 쫙 정해서 여기서부터 정전이야 하나 이렇게 정전, 그러니까 사격중지, 휴전, 정전으로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정전협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격중지, ceasefire, 전면적인 휴전은 truce, 그 다음에 정전은 저는 아미스티스로 보는데 영어도 보게 되면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도 휴전하고 정전이 좀 헷갈리는데
또 얘네들은 정전협정을 시스파이어 어그리먼트라고 또 해버리거든요. 조금 헷갈립니다. 또 트루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합니다. 이 정전한 것 자체가 종전선언입니다. 유엔이 개입해서 만드는 건데 종전선언이 아니라 그게 바로 종전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종전을 남북이 그냥 두 개 나라가 돼서 통일 포기하고 평화관계로 돌리면은 이게 평화관계가 되고 이 한일 기본조약처럼 평화조약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문 대통령이. 근데 자꾸 종전선언을 하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학 조금 공부했다고 하는, 기자 생활하면서 국방 그렇게 취재했다는 기자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문 대통령한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줘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하시지?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에 문 대통령은 목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목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요, 아까 말한 대로 선전포고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6.25 전쟁 겪으면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그래서 NDAA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게 아까 우리나라 헌법 아까 몇 조였죠? 교정권을 대통령이 명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은 바로 미국이 교전을 싸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50일인가 90일 내에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전쟁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64년 통킹만 사건이라고, 그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에 쑥 들어간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남진해라고 많이 하는데 동킹만, 그게 동경만입니다. 한자로 쓰게 되면. 하노이가 베트남이 수도잖아요. 하노이 동쪽이니까 동경입니다. 동경만입니다. 한자. 그걸 이제 하노이 베트남 발음으로 통킹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북베트남의 어뢰정들이 미국의 구축함을 공격하죠. 그걸 밀밀 해서 이제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이 때리면서 미국 의회 승인 받아갖고 이제 월남전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한 거는 미국이 이제 만든 거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북베트남이 때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은 쭉 지금까지 전쟁을 해옵니다. 그 걸프 전쟁, 쿠웨이트를 구해주는 것도 그렇고,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아프간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습니다. 미국이 맞은 거잖아요. 맞았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으로 때리러 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승인을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 전에 미국 의회로부터 전쟁해도 좋다는 결의안을 받죠.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나 아프간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던지고 이거 안 하다가 빵 때리는 겁니다. 이때 하는 게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는 선제 공격을 해도 된다는 이론이라는 거죠. 프리엄프티브 어택은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엔이 승인한 전쟁이다. 걸프전, 1차 걸프전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유엔 다국적군으로 가는 거니. 그러나 이제 누가 미국을 치려고 해서 예방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예방 전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 수권법에 의해서 하는 전쟁을 하는 경우, 자기 목적, 전쟁을 일으킨 세력을 제거하거나 핵이나 뭘 제거했으면 딱 빠져나면서 종전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우리한테 귀에 익숙해진 겁니다. 후세인을 제거하고, 뭐 아프간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고, 밀로셰비치를 제거하고, 그렇게 되면 종전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 지금 미북 간의 문제에서 문제는 뭐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거예요. 그럼 핵과 미사일을 제기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김정은을 제거하면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제거하면, 우리가 했다면 우리도 종전선언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지금 하라 그러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의 핵하고 미사일을 인정하라는 얘기 같아서 이상하다 싶은 겁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꾸 저게 핵을 갖고 있다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건들지 않는 이상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핵 보유를.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문점에 가게 되면 OP 올렛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격당하면 미군이 공격당한 거로 보고 미국은 바로 북한하고 교전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 상호방위적이라는 동맹 때문에 미국이 우리 공격당하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마 미국이 상원이 선전포고를 해줘야 될 거고, 그 전에 미군이 오더라도 방석전하고 안 할 겁니다. 미군이 만약 한다면은
평택에 있는 미군이나 뭐 오산에 있는 미군이나 GP 오울렛에 있는 미군이 공격당하면 바로 할 수 있을까? 이걸 바로 우리가 인계철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게 오히려 한국을 방어하는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불안한 건지 자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라 그러니까 저는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은 미국은 와도 방석전 그렇게 합니다. 안진뱅이 전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자꾸 하게 되면 미국은 위반으로 보고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하지 마, 북한 보고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북한 핵을 제거하고 핵을 만들게 한 김정은을 제거하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위협받고 있으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북한은 화성 15보다 더 큰 ICBM 공개했죠. 어떡하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자료를 공개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광장에 가게 되면 바닥에 점이 찍혀 있고 뭐라고 다 쓰여 있어요. 저는 뭐 다 무슨 뜻인지 자기들은 알겠죠. 그게 뭔가 하면은 열병식을 할 때 너는 어디 위치하고 뭐 하라고 다 써놓은 거예요. 북한이 이번에 화성 15보다 큰 미사일을 공개한 거는 하나의 쇼입니다. 굉장히 저게 멋있어 보이죠. 막 이러고 뭐 여기다 여기 뭐 바늘도 하나 꽂고 간다며 거기에 딱 주석당만 보도록 못 돌아보게 하려고. 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하는 그 행사가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 아주 북한의 탁현민이 누구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한국 행사보다 더 멋있게 하거든요. 자, 북한의 열병식은 누가 연출할까? 거대한 쇼입니다. 매스컴이죠. 그렇게 해서 북한은 자기 주민들한테는 핵보유기란 걸 보여주고 세계에 과시하고 사부작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저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프리엠프티브 어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서 북한 핵을 제거하고 김정은을 제거한다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데 또 우리도 또한 그런 위협받으니까 그렇게 하고는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문 대통령은 지금 거듭해서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해답을 못 풀겠네요. 한번 풀어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김정은을 제거한 후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없습니까? 이건 제 인간 이정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식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